예,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 드렸듯이 문미영 작가님을 모시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진솔한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기다림의 고백,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여정이라는 난임 에세이와 6권의 공저를 출간한 작가 문미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사한 좀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문미영 작가님 소개에 대해서. 혹시 제가 뭔가 소개해드릴 내용이 수정이 필요하거나 좀 바로잡을 내용이 필요하면은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그거를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됐습니다. 예, 일단은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다수의 공저, 그리고 단독 저서도 있으신 작가님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다림의 고백,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여정이라는 단독 저서를 내셨고요. 영어 영문학 전공자이시고 브런치 작가이시고 그다음에 영어 통 번역사가 되고 싶으셨지만 예, 대신에 통 번역 자격증을 취득하셨고 그리고 20대 공기업 파견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현재는 결혼하시고 한 8년 차 정도 물론 요 글을 작성할 당시와 좀 시간 차이가 있어서 8년 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임 부부로 일단은 소개를 하셨어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눌 텐데 일단은 그거를 또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여러 차례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유산의 경험도 있으시고 예. 좀 더 첨언을 해드리면은 그래서 난임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3년 전부터 독서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글쓰기도 같이 병행을 하시고 독서와 글쓰기로 치유를 경험을 하셨고 그리고 매년 100여 권의 책을 읽고 계신다. 서평단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일단은 끝으로 류마티스 관절염도 앓고 계셨다고 해요. 네, 일단은 이러한 정도로 일단은 제가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소개가 좀 잘 되었나요? 어때요? 너무 정확하게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네네, 일단은 네, 더 이상 소개할 게 없네요. 예, 다행입니다. 작가님 본인께서 이제 여러 채널에 자기 소개로 이렇게 적어주신 글을 토대로 제가 메모를 해둔 거라서 아마도 정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틀린 점 없다고 하시니까 시청자분들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아 문미영 작가님이 이러한 어쨌든 경험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러한 삶의 역사가 있으신 분이구나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어질 인터뷰 대화 내용을 잘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좀 뭐 기분이랄까 감정이랄까 이런 거 좀 어떠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대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대본에 대해 대답을 이렇게 구상해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본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되게 궁금했고요. 아, 내가 또 그렇죠.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됐고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 예, 정말 말씀 그대로 아마 두 가지가 공존하실 거예요. 두 가지 감정이 약간의 네. 불안감, 그죠? 어떤 질문을 할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전혀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니까 내가 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약간의 염려와 불안감, 두려움이 좀 있으실 거고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죠, 그죠? 네. 어떤 질문을 할까? 되게 기대된다, 뭐 설레인다. 이런 게 아마 공존할 텐데, 뭐 이렇게 불안하시거나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화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독서, 글쓰기부터 한번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좀 전에 뭐 자기소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은, 독서와 글쓰기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좀 하시게 되셨는지, 배경과 계기, 이런 게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네, 저는 2021년에 어떻게 우연히 인독기라는 온라인 독서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제가 그 지인분 추천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2기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인도기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 독서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영문과 전공자지만 문학을 너무 고전 문학을 읽고 영국 문학, 미국 문학을 읽다 보니까 책 읽기에 약간 좀 학을 띈 상태였거든요. 그 책을 안 읽다가 이제 독서 모임 들어가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일단 인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재미가 들여서 이제 인도피 독서 모임 덕분에 책을 읽게 됐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에세이 종류를 좋아하거든요. 자기계발서도 물론 좋아하지만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 아 나도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고 싶다. 그래서 한번 일단 글쓰기 한번 써볼까? 라고 해서 글쓰기 또 뭐 인증방 같은 게 있거든요. 인증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300일 정도로 글쓰기를 완주를 했어요. 근데 그 글쓰기 습관이 들여지다 보니까 이제 아 나 책을 낼 수 있겠다 해서 책 내고 싶다고 해서 또 책 내는 그 클럽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음, 네, 그 제가 지금 2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클럽에서 또 책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제 개인 저서를 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공조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공조책을 내고 조금 자신감이 붙으니까 이제 개인 저서를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 같은 난임 부부들을 위해서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책을 내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나도 책도 좀 읽고 있고, 그리고 글쓰기도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고, 어, 이제 책도 좀 쓰고 싶네. 근데 당장 뭐 내 개인 저서, 개인 책을 내기에는 좀 막막하거나 좀 두려움이 앞선다. 이러한 생각이 드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역시 문명 작가님도 전자책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또 두 번째 책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일종의 워밍업이죠. 예. 종이책을 내기 전에 워밍업 개념으로 왜냐면은 종이책을 이렇게 쓰는 어떤 전반적인 과정이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략적으로 좀 비슷하거든요. 흐름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워밍업 개념으로 전자책을 써보시던가 또는 이제 문명 작가님이 역시 지금 경험하셨듯이 공저, 예, 공저라고 하면은 혼자서 어떤 책 쓰기를 다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다수의 작가가 모여서 한 권의 책을 분량을 나눠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공저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뭐 프로그램이랄까, 프로젝트랄까, 뭐 업체랄까, 이런 유료든 무료든 그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저로 참여를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공저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 뭐랄까, 부담감, 마음의 짐도 좀 줄어들 수 있고, 부담감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게 먼저 워밍업 개념으로, 맛보기 개념으로 책 쓰기에 대해서 경험을 하신 다음에, 물론 공저와 단독 저서와 또 역시 프로세스가 100% 일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오버랩 되니까, 어쨌든 공저로 좀 참여를 하신 다음에, 아, 책 쓰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어느 정도 감을 익히셨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이 정도면은, 감을 익히고 좀 두려움도 좀 어느 정도 사라졌으니까, 내 이름 단독으로 된 책을 좀 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뭔가 과정을 밟아 나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드릴게, 공저도 뭐 한 권 이게 아니고 여러 권을 내신 걸로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최근에 작년에는 단독 저서를 내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경험이 이제 비교가 될 거잖아요. 공저로 뭔가 책 쓰기에 참여했을 때와 단독 저서로 단독으로 뭔가 책 쓰기를 할 때 비교를 비교를 하자면은 뭐 떤 점은 요게 좀 괜찮았고 편했거나 어떤 점은 이쪽이 좀 더 힘들었거나 뭔가 이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책 쓰기를 염두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일단 공저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공전은 여러 명이 쓰잖아요. 보통 저 10명 정도 썼거든요. 그 공전을 여러 명이 쓰다 보니까 같이 홍보를 할 수 있고, 같이 영업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내가 조금 힘들다 싶으면 이제, 같이 해봐요. 더 끝까지 완주해봐요.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됐고요. 또 책이 나왔을 때도 서로 같이 홍보를 하니까 좀 더 빨리 뭐 순위에도 오르고 좀 더 빨리 책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데요. 단점은 반면에 제가 이제 파트별로 나눠야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 분량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만큼의 얘기를 풀어놓고 싶은데 공전 아무래도 분량 제한이 있잖아요. 한 꼭지당 얼마까지 써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제한 때문에 제 얘기를 좀 많이 못 다뤘던 것 같아서 그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개인 저서의 장점과 단점은요. 일단 장점은 개인 저서다 보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좀 더 깊이 있고 솔직하게 그리고 좀 길게 쓸 수 있어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어필도 할 수 있고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개인 저서다 보니까 혼자서 힘들고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책을 홍보해야 되고 책을 또 영업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다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공저 같은 경우에 모든 책의 성격이 비슷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저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떠한 공저 책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서로가 모여가지고 분량을 나누는 거고, 어떤 책은, 공저책은 주제 자체가 좀 많이 좀 다를 수 있는, 그래서 뭐,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하셨나요? 어때요? 저는 두 가지 다 경험을 했는데요. 음, 이제 어제 모임에 들어가서 쓴 공저는 그 음, 다꼭지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음, 목차가. 그 네, 꼭지 주제 맞게 그 글을 써야 돼서 통일성이 있었어요. 근데 음, 제가 다른 외부에서 이제 기획 공저를 한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제목이 격려거든요. 근데 음, 격려에 대해서 제목이나 목차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격려에 대한 경험이나 느낀 점, 생각을 적는 거라서 아예 음, 목차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게 또 다른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두 네, 가지 다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어쨌든, 공저의 예를 들자고 하면은, 서로 다른 의견이 예를 들어 뭐 충돌을 하거나 의견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A라는 사람은 이러한 문체를 쓰고 B라는 사람은 이런 문체, 뭐 말투라든지 글투라든지 뭐 하다못해 경어체, 평어체, 나는 경어체가 편해요. 나는 뭐 평어체가 편해요. 아니면 편한 거 말고 이 책에는 평어체가 어울린 것 같아요. 이 책은 경어체가 어울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뭔가 분량이든 뭐든 좀 의견이 갈라지거나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조율? 그런 하는 게 좀 쉬우셨나요? 아니면은 좀 어렵긴 했나요? 어때요? 공저가 다 다른 특징이 있었거든요. 제 대부분의 쓴 공저는 이제 다 통일성 있게 출판사 편집자님께서 통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건 또 있었고 반면에 1인 출판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혼자 다 하셔야 되니까 이게 다 편집을 하시거나 그게 좀 제한이 있었거든요. 좀 힘드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작가의 문체를 존중했습니다. 이렇게 문구로 넣다든지 아니면 음, 그 사람들만의 그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오히려 음. 또 그게 또 나름의 작가들의 개성이 드러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특별히 이렇게 갈등이 한 없었던 권, 것 같아요. 한 네, 권의 책에서도 네, 어떤 분은 경어체, 어떤 분은 네, 이것이 혼합된 상태로 출간이 됐단 말씀이세요? 네, 그런 책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네, 역시 장단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네, 독자 입장에서는 어떤 독자는 약간 뭐랄까, 혼란스럽게 느껴지거나 통일감이 맞아요. 없으니까, 네, 좀 어지럽거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네, 독자는 말씀하셨다시피, 그 작가만의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랄까, 네, 취향이랄까, 성격, 성향, 이런 게 좀 거기에 또 묻어 나오니까, 그런 네, 거를 다 다르게 뭔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그죠? 네, 네, 생동감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각 공서마다 그 뭐라 그럴까 리더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애초에 정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아니면은 그런 게 전혀 없이 완전히 평등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가 뭐 그런 분을 한 분을 이렇게
선출을 해가지고 뭔가 리더 같은 분이 좀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식이었을까요? 어떠한 적어도 한 분 정도가 리더 같은 분이 있어야지 보통 그런 모임이랄까 그런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네.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나요? 먼저 1인 대표님이 출간하신 출판사에 있는 책은요, 혼자서 다 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취합하고 수정하고 편집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태우고 한 번 더 그 책을 프린트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하라고 개인적으로 작가들이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가들이 책임을 지는 거니까 괜찮았고, 이제 다른 또 공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기하고 반장을 뽑아요. 음, 반장이 이제 계약서 그 사인하고 돈 걷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었고, 서기가 이제 각 작가님들의 원고를 취합을 해서 리더한테 이게 다 올리거든요. 보내거든요. 그 리더가 다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도 출판사에 보내요. 그러니까 약간 질서 정연한 느낌? 그러니까 약간 체계가 음, 잡힌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서기랑 팀장이라는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선출하거나 투표를 음, 한다든지 자기가 자발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해서 뽑으니까 확실히 조금 뭔가 정돈된 느낌이 들고 작가님들도 딱 기한에 맞게 취합을 하셔야 되니까 서기분이 음, 이렇게 기한에 맞게 취합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음, 이게 작가 낼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써야 되니까 어떻게든 내야 되니까 음, 그래서 다 그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전 다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공자에 참여하신 분들의 그런 참여 목적이랄까? 그런 게 좀 다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모두가 다 똑같은 목적은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뭐 한두 분이 아니고 10분이라고 하시면 아, 저분은 좀 약간 색다른 목적으로 참여를 하셨다. 뭐 이런 분이 계신다거나 어쨌든 어, 목적이 좀 각기 다르거나 어땠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제 그 책을 내서 돈을 번다는 목적이보다는 저와 같은 힘든 사람들이나 조금 위기를 겪은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목적으로 책을 썼거든요. 그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쓰신 분도 계시고, 또 자기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신 분도 계시고, 인세나 이런 걸로 이제 돈 벌려는 목적으로 쓰신 분도 계셨는데, 전 다행히 좀 인복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다행히 돈 벌려는 목적으로 쓰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음, 대부분 이제 저를 알리기 위해 쓰시거나 이제 개인 저서가 내기 전에 한번 경험을 하고 싶다거나 저처럼 이제 메시지를 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들 그렇게 의도로 쓰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저는 다행히 그렇게 그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근데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쓰는 목적이.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저와 단독 저서 출간 모두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도 워낙 책 쓰기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역시 독서와 관련된 건데, 책을, 뭐,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영문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고전이랄까, 뭐, 이런 것 위주로 읽다 보니까 약간 화가 쓸 정도로 약간 책을 좀 질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시기도 있으셨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다시 책과 친해지거나 독서다운 독서를 하거나, 그렇게 된 시기랄까? 배경은 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온라인 독서 모임 가입해서 책을 읽기 시작한 것도 맞고요. 제가 또 권책이나 정책 같은 게 좀 빨리 오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자주 오는 편이거든요. 그럼 책이 진짜 보기 싫고 그래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도 아이템빨이라고 예쁜 뭐 독서 커버라든지 예쁜 뭐 소품 있잖아요. 책갈피라든지 그런 걸 사가지고 좀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약간 저한테 보상을 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책을 이제 좀 재밌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뭐 여행 갈 때나 어디 잠깐 드라이브 갈 때도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같은 거 얇은 책 있잖아요. 너무 두꺼운 책 말고 그 얇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실생활에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제가 카페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이제 시원한 아이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 좀 잘 읽히고 좀 좋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저만의 휴식이라고 해야 되나? 저만의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방법은 각자마다 다르니까 저는 이렇게 네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독서를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과 후에 뭐, 나 자신 또 내 삶의 그런 변화가 좀 많았나요? 어때요? 일단 책을 읽기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를 많이 했고요. 되게 자존감이 낮았거든요.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그게 다른 사람 비교를 하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만큼 앞서 나가는데 나 아직 왜
그대로일까?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다른 더 힘든 사람들 많이 겪었잖아요. 책을 통해서 에세이를 많이 읽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힘든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 더 이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좀 약간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잖아요. 그다음 책을 내다 보니까 더 좀 저를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저의 팬들도 생기고 저의 독자층이 생겨서 좀 요즘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글도 읽고 그 사람이 제 책을 읽고 쓴 후기도 읽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래도 좀 잘 나가 좋은 사람이구나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글쓰기도 독서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시작이 된 건가요? 어때요? 네, 글쓰기도 제가 책을 읽고 나서 쓰기 시작했고요. 원래 감사일기라고 있죠. 2021년부터 제가 감사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감사일기나 아니면 책 속평 쓰는 게 그냥 그게 전부였는데, 이제 책을 읽고 나니까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글쓰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글쓰기에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독서와 글쓰기가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맞물려서 그죠? 예, 독서가 또 글쓰기를 좀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딱 느껴집니다. 다음 또 질문을 드리면은 글로 옮기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뭐 책 한 잔 어때요? 이런 공조도 있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기다림의 고백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여정 이 단독 저서를 내셨는데 이 책에 대한 좀 말씀을 오늘 주된 내용을 해서 좀 대화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좀 듣고 싶네요. 기다림의 고백 그리고 희망을 향한 여정은요. 제가 이제 난임 음, 시술과 인산을 겪으면서 쓴 에세이예요. 너무 솔직하게 써서 오히려 난임 부부들이 아,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자연 임신을 시도하다가 너무 안 돼서 인공수정을 2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원관 시술을 지금 6번인가 했는데 그중에 제가 4번을 유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술하면서 있었던 경험이라든지 시술 과정 그 시술에서 실패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나 경험 등을 이제 솔직하게 적고 있는 에세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제목이랑 이런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고르는데. 그러니까 챗 GPT를 사용해서 몇 개의 제목을 추려가지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든 제목을 골랐고요. 표지는 이제 출판사에서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표지가 탄생이 됐고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1년 정도 걸렸거든요. 초고를 작성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중에서도 계속 시험관 실수를 하고 유산을 하고 하면서 몸도 많이 망가졌고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글 쓸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고를 작성하는데 1년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원래 재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안 좋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되게 힘들어서 쓴 책인데 오히려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얻었고요. 또 책을 내고 나서 저랑 비슷한 상황의 난임 부부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네, 다양한 난임의 원인도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오히려 저는 이 책이 저를 살린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책을 내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뭔가 밝고 이런 명랑한 주제라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자신의 뭔가 아픔, 그죠? 좀 속 깊은 이야기를 바깥으로 드러내고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종의 주제고 내용이잖아요. 이러한 주제와 내용을 다루는 책을 선뜻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써봐야 되겠다 결단을 내릴 때까지. 그러면은 어떤 이 계기랄까 용기가 있으셔가지고 이런 책을 내야지 이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제가 난임 부부를 겪다 보니까,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런 걸 잘 안 한다는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뉴스로. 근데 난임 병원에 가면은 정말 난임 부부들 많거든요.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뉴스에 비치는 모습만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는다라는 말을 하시는 게 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안 보이게 있는데, 몰라주는 게 좀 서운하기도 했고, 저도 이때까지 노력한 게 너무 좀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난임 부부니까 조금 덜 이렇게 느끼게 시선을 느끼게
분들께, 왜냐하면 난임 부부에 대한 시선이 아직까지 이렇게 물론 긍정적이 많이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안쓰럽게 보고 좋은 소식 없느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책을 읽거나 이 책을 읽으신 난임 부분이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조금 난임 부부를 배려하고 난임 부부들에 대해서 좀 좋은 소식이 있다는 말을 좀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이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난임 부부를 조금 배려하고 생각해주고 조금 신경 써주길 원하는 좋은 마음에서 네, 글을 쓰게 됐어요. 네. 이따가 드릴 질문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꺼내주셔서, 제가 네. 자연스럽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내 주위에 뭐 친구가 됐건 지인 중에 난임 부부가 있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좋은 마음, 선의로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고, 뭔가 위로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보통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고, 그러면은, 어,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시간이 뭐 다 해결해 줄 거야. 결국엔 생길 거야.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의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게 좀 흔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말, 당사자한테는 그게 좀 오히려 상처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뭐 폭력이 되거나 이렇게 해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작가님이 표현을 빌리자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 때가 되면 생길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시에는 좀 감정이 좀 어떠셨나요? 이런 게. 예를 잠깐 들어서 제가 잠시만요, 잠깐요, 잠시만요. 예, 다시 잠시 녹화를 끊고 이어가도록 하는데 다시 질문을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네. 주위에 그러한 뭐 스트레스 받지 마. 때가 되면 생길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처음에는 뭐 위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나중에는 그게 위로가 아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심경의 변화랄까? 그런 게 실제로 어떠셨나요? 처음에 저를 잘 모르고 저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제 지인이나 신앙 지인들이 이제 좋은 소식 없냐고 당연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으니까 아기가 소식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궁금하고 약간 걱정되는 마음에 많이 물어보셨어요. 저희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엄마 아빠도 그렇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소리 되게 좀 고마웠거든요. 관심을 보여주는 거니까. 근데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고 6년 차가 되니까 그거를 한두 번만에 듣는 게 아니니까 여러 명한테 들으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랑 회사 지인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이게 물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저희랑 또 신랑이 또 많이 다투고 이랬거든요. 서로 이제 거기에 예민해지니까, 민감해지니까. 그래서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제 지인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약간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그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제가 좀 사람을 한동안 좀 많이 안 만나려 했었거든요. 만날 때마다 계속 이제 그런 소식을 없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래서 오픈하게 된, 그 인스타에 계속 이 시험과 시술 과정을 오픈하게 된 계기도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안 생기는 거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물어봐 주세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솔직히 있거든요. 물론 제가 열심히 노력한 과정, 책으로 쓰려고 쓴 것도 있지만, 그래서 책을 내고, 이제 시험과 시술 이제 그거 SNS 오픈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저한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그걸 오픈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이제 덜 이렇게 물어보고, 저를 좀 배려한다는 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좀 글을 쓰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힘들었던 마음이 이제 한 5년 차, 6년 차 되고, 이제 조금 유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을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완전 포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처음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마음이 좀 내려놓게 됐고요. 이제 뭐, 생기면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좀 신경의 변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좀 유독 심한 것 같긴 해요. 뭐 달리 표현하자면 좋게 표현하자면 주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데 나쁘게 표현하자면 일종의 오지랖이죠. 오지랖. 예, 네. 과한 관심이고 지나친. 그래서 되게 어찌 보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되고 아니면은 질문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건데 결혼을 지인이 했어. 뭐 1년, 2년 지났어.
그러면은 되게 쉽게, 좋은 소식 없고, 어, 뭐, 첫째는, 예를 들어 첫째는 나왔으면, 둘째, 둘째는 근데 그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이거든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은 그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어떠한 내부의 사정이 있는지 모르는 건데, 그렇죠. 매너죠, 매너.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너무나 아무런 그냥 상각 없이, 필터링 없이, 물론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은, 결국 이 말이라는 거는, 물론 글도 그렇지만은, 발화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는 사실 중요치 않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말을 뱉어가지고 그거를 받아들이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상대방이 결과가 한마디로 중요하다는 거. 상대방이 기분이 괜찮거나 따뜻해지거나 그러면 좋은 말이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상처를 받았다. 그럼 그건 나쁜 말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고, 즉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 중에 죽이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 기준으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으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판명이 났다 해도 난 괜찮아.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왜?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주제를 좁혀서 난임 부부가 예를 들어 주위에 있다. 그럼 더더욱더 물론, 내가 저 부부가 난임 부부인지 몰랐어. 어쨌든 뭔가 주위에 약간의 자녀 소식이 늦다. 그런 분이 있으면 일단은 안 물어보는 게 예의예요. 그분이 먼저 맞아요,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기 전에는. 왜 그거를 맞아요. 궁금해 하냐는 거죠. 자기 인생 살면 되지 왜 남의 인생에 관심 많고, 궁금하더라도 참고, 뭐 이래야지. 그거를 당사자한테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한 어떤 주제를, 그죠? 네, 자연스럽게 그냥 꺼내는 게, 맞아요. 그건 이제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다음 질문 자연스럽게 이어드리면, 그러면은 네. 작가님 입장에서, 즉, 난임 부부 입장에서는 주위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주위 사람이 내가 뭐 난임인 거를 알던 모르던 간에 자녀 소식이 없는 거는 어쨌든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와중에 자녀 어떤 소식에 대해서 전혀 이런 방법 없이 그냥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요런 식으로 뭔가 우회적으로 뭔가 표현하거나 말을 하는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그러면은 나한테 어느 정도 나를 걱정하거나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니까 괜찮다 내지 오히려 그러면 좀 고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건지, 어느 게 더 편하다 내지 원한다 이런 게 있나요? 어때요?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을 때, 음,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 괜찮은데, 먼저, 뭐, 시험관 시술을 한다고 얘기하기 전에, 너 병원 가봤어? 뭐가 문제래? 누가 문제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차라리 아니면 그냥 아예 얘기를 안 해줬으면, 그게 네네. 더 저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래요. 상대방이 어쨌든 자녀 소식이 지금 약간 평균치에 봤을 때 어쨌든 늦어. 그러면은 뭔가 일부러 뭐 계획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뭔가 내부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가 먼저 어떤 대화 주제 화두로 꺼낸다? 이거는 되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은 퍼센테이지만 봐도 분명히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좀 아파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높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작가님 말씀대로 당사자가 그 주제를 꺼내기 전에는 아예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도와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작가님, 이런 주위에 난임 부부들이 뭐 실제로 많나요? 그러니까 이런 난임 부부를 뭔가 찾아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이렇게 따로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냥 오고 가다 뭐 보니까 진짜 실제로 많다 이런 게 느껴져요? 뭐 어떤 건가요, 보통? 일단 난임병원 가면 제일 많이 느껴지고요.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음, 맘 카페 말고도 시험 아기 카페라고 또 있거든요. 그 카페 들어가면 다양한 원인들의 난임 부분이 많아요. 요즘 음,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물론 나이가 많아서 안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20대, 음, 30대 초반에도 A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음, 신기한 게, 제 책을 읽은 난임부들이 제 책을 많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DM이 오거나, 뭐 비밀 댓글이나 아니면 저한테 무슨 뭐 연락이 와요. 댓글을 단다든지. 사실 저도 난임 부부라서 너무 고민이 돼요. 시험 시술을 하려고 하는데 작가님 책을 우연히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읽고 댓글 남겨요. 작가님 덕분에 저도 많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음, 제 주인 오히려 제 주변 지인은 별로 난임 부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음, 그렇게 난임 부부가 많다는 걸 저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음. 저도 되게 기적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책을 통해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게. 그쵸. 책이 주는 정말 일종의 뭔가 그죠? 연결의 힘. 네, 맞아요. 그거는 네, 책을 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책 네, 놀라운 힘이죠. 그러면 또 궁금증이 든 게, 요 책이 네, 나왔잖아요. 그리고 네. 나서 책이 나오기 전부터 가족이나 아니면 이제 뭐 부모님이든 아니면 친정댁이든 뭔가 책이 나오기 전부터 요런 책이 나올 거다라고 미리 알리셨나요? 아니면은 책이 나온 후에 이런 책이 썼습니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후에 알리셨나요? 어때요? 일단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책을 쓸 거도 몰랐고 책이 음, 나와서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하도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좀 마음을 아파하시고 좀 안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런 소식을. 애가 자기 딸이 힘든 거 싫으니까. 그래서 책 읽는다는 소식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한참 뒤에 이제 책을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면 책 한 권 선물로 드렸고요. 저희 시부모님도 제가 책 나오고 나서 드렸고요. 저희 남편한테는 미리 얘기했거든요.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그 주제로 책을 쓸 건데 오빠 얘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책이 나오니까 막상 좀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책을 낼 줄 몰라서. 그래서 또 남편이 제일 먼저 말을 했고요. 친정 부모님은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네,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예를 들어 책이 나오기 전에 알린 분의 반응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 뭐 꼭 그 책에 내 이야기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뭐 예를 들어 만류를 하거나,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분은 혹시나 없으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다행히 부정적인 사람은 없었고요. 제가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터뷰라고 해서 난임 부부들이 이제 인터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 난임 부부들한테 사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책을 낼 건데 혹시 난임 부부에 관한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라고 신청자를 받기도 했었고 제가 먼저 요청을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흔쾌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책이 나올 걸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이제 책이 나왔을 때 그분들한테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책이랑 선물을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난임 부부 인터뷰에 실려서 너무 고맙고 오히려 내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임신돼가지고 출산을 했다면서 저한테 고마워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네.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신 분은 없어가지고 좀 네.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이 이제 나오고 난 이후에, 주위 가족이라든지 부모님이나 친정 어르신이나 이런 반응이 혹시 있으셨다면 어떠한 반응이 있으셨을지가 또 궁금하네요. 친정 부모님은 아무래도 내 부부에 대한 책이다 보니까 그냥 반응이 뭐 되게 뜨끔해지게 하셨던 것 같고 시부모님은 되게 오히려 되게 좀 우리 며느리 챙겼다면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음, 오히려 뭐 주변에도 많이 선물하고 사라 그러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셨고요. 그 음, 남편 같은 경우도 회사 사람들한테 우리 와이프가 책을 냈는데 좀 사달라고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 지인들도 이제 난임 부부 책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실제 난임 부부가 있는데 선물로 줄게 이러면서 말씀하신 분 계셨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우리 언니가 난임 부부인데 내가 뭐 잘 모르고 좋은 소식 없냐 뭐 애기 얘기 많이 했는데 반성이 됐다라는 반응을 보인 분도 계셨고 되게 다양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음. 참 네, 좋았어요. 일단은 책을 쓴 일종의 목적이랄까? 그런 게 또 잘 이루어졌네요. 실제로 이제 그런 네, 거를 바라면서 또 쓰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위에 또 네. 그러한 올바른 어떤 대처랄까? 태도 이런 걸 바라면서 쓰셨는데 그렇게 또 느끼시고 깨우치시고 하신 분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러한 피드백을 받으시면은 또 내가 책을 쓰기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독자들이랄까 주위의 피드백, 반응이 있으실까요? 어때요? 유독 뭐 요건 좀 인상 깊었다, 기억에 남는다, 이 부분, 이 케이스는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때요? 실제로 저랑 같이 글쓰기 모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음, 그분이 자기가 밑에 후배가 난임 휴직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음, 그분한테 내 책을 선물로 줬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왜냐면 이 책을 음, 조금 읽어봐라 이렇게 선물 주고 계셨고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내 언니가 친척 언니인가 사촌 언니가 있던 언니가 난임 시술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내가 뭐 음, 책도 모르고 좋은 소식 없냐 뭐 언제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게 너무 반성이 됐다는 분도 계셨고 음, 그리고 또, 예, 난임 부부가 실제 자기가 본인이 난임 부부거나 난임 부부 지인을 두고 있거나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신다는 게 좋았고요. 제가 난임 부부를 겨냥해 쓴 책인데 오히려 난임 부부 아닌 사람들도 제 책을 읽고 음, 되게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난임 시술만 쓴 게 아니고 뭐 독서, 운동, 글쓰기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동기부여 얻어서 나도 글쓰기 시작했다. 뭐 나도 열심히 살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분도 계셔서 예, 좋아요. 그러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책 내용 중에 이제 다른 난임 부부들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도 일단은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러한 네. 아이디어랄까? 이거는 어떻게 어, 이제 구상을 하셨는지가 또 궁금하네요. 제가 좋아하는 통역사분이 계세요. 공식 통역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2년 전에 3년 전에 저한테 한번 연락이 왔어요. 제가 영어 공부에 대한 책을 두 번째 책을 쓸 건데 혹시 미영 씨도 영어 공부하시니까 인터뷰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제 인터뷰가 실려 있어요. 근데 음, 거기서 제가 모티브를 얻은 거예요. 아, 나도 난임 부부 음, 책을 쓸 거니까 난임 부부 인터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일단 인터뷰니까. 그래서 음, 거기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은 한 몇 쌍의 부부가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신 거예요? 6쌍이요. 그러면 여섯 쌍의 부부는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전혀 다 모르던, 작가님과 전혀 모르는 부부였던 거죠. 다 인친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의 사연들은 들어보니까 뭐 어떻던가요? 일단 난임의 원인이 뚜렷하지 않구나, 불분명하구나라는 것도 알았고요. 음, 네, 원인이 없어도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고요. 저도 지금 자가면역성 질환인데 또 다른 자가면역성 질환 있으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사연을 읽으면서 나도 같은 그 비슷한 그건데 하면서 공감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난 이제 더 이상 아기 안 가지려고 포기했다 하시는 분 사연을 보면서 또 너무 슬프기도 했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음, 난임 부부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연들 보면서 나는 그래도 아직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 다양한 사연들이 많구나. 네, 참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제가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아서 뭐 그 마음을 다 온전히 헤아리기는 어렵겠죠. 근데 저도 뭐 거기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생각이 든 게, 저도 이제 자녀 지금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를 놓고 나서 어쨌든 둘째, 지금 기억이 약간 막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저희는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음, 잘 이제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음, 당시에 저와 좀 아내가 꽤나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았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는 지금, 작가님도 그렇고, 현재 난임 부부들은 얼마나 좀 힘들거나, 고러한 시기를 겪고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일단 다음 질문을 드릴 게 뭐냐면, 또, 네, 역시 약간 무거운 주제이긴 하지만, 말씀을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주제라서, 네, 단순한 난임을 넘어서서, 아까도 네.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유산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하셨을 때 정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시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견디거나 버티거나 좀 극복을 하셨는지, 그런 게 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첫 번째 아기는 자연임신으로 임신했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자연임신 됐으니까. 그냥 결혼한 지 2, 3년 됐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13주인가 12주 병원을 갔는데 아기가 신장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몸이 부었고. 그래서 그때 정말 남편이 저랑 막 껴안고 많이 울었거든요. 그리고 막 그 제가 충격받을까 봐 남편만 불러가지고 아기 마지막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고요. 비이커 에게 담겨 있는데 그 모습 보고 남편이 또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제 뒤늦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힘들었고요. 셋째, 넷째 이제 임산을 하니까 그래도 처음이 아니라 그런지 조금 힘든 건 좀 덜하긴 했어요. 몸은 좀 아팠거든요. 이게 왜냐면 임신한 거랑 출산한 거 똑같은 거라서 몸이 좀 발목 좀 시리고 몸이 좀 아프긴 했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래도 조금 낫더라고요. 물론 슬프긴 하겠지만 좀 낫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이제 넷째를 유산했을 때는 제가 병원 갔는데 갑자기 그 전까지 심장소리 듣고 다 하다가 갑자기 심장소리 안 든다고 하니까 그게 좀 놀랬어요. 놀라긴 했는데 뭐 근데 이미 그 시험관 시술 할 때부터 뭐 염색체가 좀 안 좋았던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렇게 장애로 태어날 바에는 그래도 이렇게 먼저 가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거구나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좀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장애로 태어나면 그게 더 힘들잖아요. 서로 애기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좀 이렇게 겪어 왔던 것 같아요. 유산을 겪으면서. 네. 처음엔 많이 힘들었고, 갈수록 조금 이제 좀 단련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근데 몸 아픈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출산을 똑같다 보니까 손목, 발목 시리고, 배가 아프고, 막 계속 피 나오고 이런 건 똑같거든요. 근데 마음은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난임의 어떤 상황을 좀 극복하거나 좀 어쨌든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운동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습관이나 루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뭔가 작가님 나름의 뭔가 방법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때요? 저는 오히려 너무 바쁘면은 좀 난임 스트레스를 좀 안 받더라고요.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일부러 몸을 바쁘게 막 해요. 글쓰기도 쓰고, 책도 읽고, 뭐, 운동도 다니고. 제가 옛날에는 그 점핑이라고 해서 트램폴린 위에 뛰는 걸 했었거든요.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이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이제 3개월 정도 하고 살 좀 빠진 다음에 안 하면 그렇게 됐고요. 지금 이제 한 2달째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확실히 수영이 조금 그래도 좀 관절에 무리가 덜 간다고 해서, 제가 사실 물공포증이 있거든요. 그거를 극복하려고 시작한 수영인데 이제 좀 운동도 되고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체력 관리에도. 그리고 일부러 바쁘게 살려고 더 열심히 이제 뭐 일을 벌리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일부러 막 글쓰기도 더 많이 하고 공저책도 더 많이 내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잘 가고 바쁘고 좋은데 몸이 좀 피곤하긴 한데 음, 확실히 난임 스트레스나 이런 건 좀 덜 받더라고요. 거기 신경을 안 음, 쓰니까 우리 딴 데 신경을 쓰니까 좀 제 그렇죠.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네. 음,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약간의 좀 뭐랄까 분위기 전환도 하고 화제 네. 전환하면서 그렇지 네. 않고 약간의 좀 나만의 시간이 좀 길어지면은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생각이 쏠리거나 그죠? 그럴 수 좀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막 내 몸을 혹사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적절한 수위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네. 좀 내 몸을 좀 바쁘게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작가님이 뭐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발췌를 했는데 이러한 말씀을 맘카페를 멀리하라 이러한 조언을 음, 하신 걸로 그죠? 이게 그러니까 난임 부부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터넷 그다음에 소위 뭐 카페라든지 그죠?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어떻게 보면 의존을 또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함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의 뭔가 공감대, 동질감을 느끼면서 위로와 위안도 받고. 근데 그러한 장점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분명히 단점이라든지 위험한 요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작가님께서 뭔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맘카페 장점도 물론 있어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같이 있게,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음, 있다는 반면에, 음, 제가 느낀 단점은요. 일단, 임팩이나 이런 걸 많이 올리면서, 뭐, 신장 그,
초음파 사진 있잖아요. 올리면서 더 임신했어요, 뭐 몇 주 됐어요, 애가 잘게요 이렇게 들으면은 저는 음, 약간 좀 기분이 안 좋거든요. 나는 지금 안 생기거나 노력 중인데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난임 그 카페 보면요, 엄마들이 막 육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뭐 애기도 말을 안 들으면 나는 육아 때문에 좀 힘들어 보고 싶다. 좀 애기를 좀 음, 말 안 듣는 애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더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 그래서 이제 시험관 시술할 때만 맘카페에 들어가 보고요. 음, 평소에는 잘 안 들어가 보거든요. 일부러 제 그 음, 마음을 위해서. 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일부러 맘카페를 보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 보고 싶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사람이. 나는 안 생기거나 나는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막 음, 홍보 사진 보고 또 자랑하고 뭐 임태기 두 줄인데 맞나요? 뭐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나 올리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랑하는 건가 싶기도 하니까 오히려 음, 저 그게 더 스트레스를 돋군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저도 일부러 안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도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안 봐요. 네. 그러면은 그런 일반적인 카페 말고 난임 부부만의 뭔가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역시 그들만의 네. 뭔가 카페라든지 네. 소모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뭔가 주기적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시나요? 어때요? 오프라인 모임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만나고요, 안 가고요. 음, 온라인 카페는 근데 가끔씩 들어가 보는데 음, 제가 어떨 때 제일 많이 들어가 보냐면 음, 이제 난자 채취를 하고 이제 수정을 하고 시험과 시술했을 때 그때 이제 들어가 보고요. 왜냐하면은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이때쯤 되면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 이렇게 궁금하니까 그럴 때 음,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난임 카페다 보니까 난임 부부들끼리 막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응원을 할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할 수 있으니까 좀 음, 그런 거에서는 좀 더 많이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육아나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다 같은 동지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좀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시험관 시술이라고 음, 하죠. 네, 그거에 대한 또 일단 저도 뭔가 경험은 없다 보니까 궁금하죠. 네. 또 그렇죠. 그리고 네. 난임 부부 중에서도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난임 부부가 계실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예를 들어 시험관 시술은 안 해봤어.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랄까 말씀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험관 시술이 뭐냐면 계란 주기를 맞춰서 여자 난자를 채취하고 남자의 정자를 채취해서 밖에서 수정을 시켜요. 그 수정된 난 중에 상태 좋은 거를 이제 여자의 난자에 이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한두 개 정도 이식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운 좋게는 쌍둥이 생기고 세쌍둥이 생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술을 하면서 여자들이 배에 주사를 많이 맞아야 돼요. 왜냐면 배란을 맞춰야 되니까. 그 배에 주사 맞는 게 좀 힘들거든요. 왜냐 아프잖아요. 특히 팔에 주사 맞는 것도 아픈데 그런 걸 잘 버틸 수 있는 일단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배에 주사 놨는데 여자분들이 어떤 분은 배우자분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놔달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대화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남편이 잘 도와줘야 되고 그 남편은 솔직히 아프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여자들이 다 고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편들이 말 한마디로 이제 여자들이 힘을 얻거나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도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정신적인 호르몬 주사 때문에 정신적인 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감정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이해해주는 배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역할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따뜻한 말 그러면은 한마디. 네. 작가님 남편분은 좀 어떠셨어요? 예를 들어서 꼭 이 시험관 시술 요거와 관련해서뿐만 아니고 이러한 지금 난임 상황이 일단은 지속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 잘 좀 작가님을 다독여주고 좀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한 편이셨나요? 아니면은 뭔가 남편분 본인이 자책을 하거나 또는 작가님한테 뭔가 탓을 돌리거나 뭐 이러한 시기도 뭐 조금이라도 있었던지 뭐 이런 것도 솔직한 마음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네.
남편이 신데렐라 스타일이거든요. 좀 다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제가 물론 배 주사 맞으면서 힘들다 내색을 별로 안 했어요. 얘를 얘기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제가 진짜 별로 안 힘들잖아 봐요. 다 힘든 가정인데 제가 너무 티를 안 내니까. 그래서 시험관 시술은 뭐 어렵지 않네. 뭐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너만 뭐 임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히냐 말을 한 적도 있었고 남들은 쉽게 가지는데 너는 왜 안 되냐는 그 경우도 있었고 남편이 그 담배랑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또 끊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니까 약간 서운한 감정도 있었고 그랬어요. 음, 근데 제가 유산을 했을 때는 제가 막 힘들어 유산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 힘들어하니까 좀 맛있는 거를 사준다든지 뭐 몸보신 되는 음식 사준다든지 뭐 쇼핑을 데려간다든지 드라이브를 데려간다든지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산했을 때는. 그래서 보면은 할 땐 하는데 왜 시험관 시술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는지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좀 싸웠었거든요, 남편이랑. 나도 안 그래도 힘든데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안 해주니까. 근데 다 음, 그런 시기를 이렇게 견디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의지할 것도 남편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신 건가요? 시도 중이신 거예요? 아, 제가 간 수치가 좀 높아요. 근데 간 수치 높은 이유가 뭐 살이 갑자기 찐 것도 있지만 스테로이드도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스테로이드를 아, 제가 그 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래서 네네네. 간 수치가 높으면은 시험관 시술할 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험관 음, 시술하면은 간 수치 높아지는데 높은 어, 상태에서 하면 더 안 좋다고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음, 지금 올해는 간 수치가 아직 정상이 아니라서 그냥 쉬어가고 있고 음, 내년부터 다시 시도를 하려고 지금 그래서 병원은 따로 안 다니고 있고요. 그냥 음. 수영하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약 먹으면서 그냥 건강을 좀 관리하고 있어요. 아유,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 특정 부위 관절만 지금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은 전반적인 관절이 아프신 거예요? 아니면 관절 외에도 이름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지 다른 장기에도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지금 어떠한 상황인 건가요? 일단 무릎이 아프고요. 계단 이런 음, 걸어서 올라가기 좀 힘들어요. 음, 그리고 손가락 관절이 좀 붓고 뻣뻣해지고 아침마다. 지금 요즘에 음,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서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지금 염증 수치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음, 아직 좀 아침에 뻣뻣하고 그리고 제가 오른쪽 팔이 다 안 펴져요. 음, 완전히 안 펴져요. 이 음, 관절이 굳어가지고 이미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음,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팔이 안 펴지니까 불편하고 그 무거운 것도 웬만하면 드지 말라더라고요. 그리고 뭐 걸레가 더 짤 때 짜는 것도 하지 말라더라고요. 관절이 안 좋으니까. 음, 그리고 저는 제일 불편한 게 원래 필사 같은 거 좀 많이 하시잖아요. 음, 필사가 좋으니까. 근데 음, 저는 손가락 관절이 안 좋다 보니까 필사도 잘 못하거든요. 필사 필기 못해요. 그래서 음, 저는 좀 그런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혜택들을 저는 못 받으니까. 일단 아픈 거는 좀 덜한데 이제 그런 음. 불편함? 그좀 뻑뻑함, 관절 뻑뻑함, 아침에 일어나면 좀 뻑뻑함 뭐 이런 거.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이신 거예요? 제가 원래 오른팔이 좀 안 펴지기 시작했어요. 굽혀져 있는데 그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거든요. 그냥 음, 저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신경 안 썼어요. 음, 근데 이제 시험관 시술하고 임신 준비를 하다 보면은 검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잡단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음, 근데 유마티스 관절염이 좀 의심이 되니까 병원을 음, 가봐라라고 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큰 병원으로 옮겼거든요. 대학병원으로. 음, 거기서 검사를 했더니 루푸스랑 유마티스랑 지금 경계에 있대요. 음, 루푸스가 좀 더 심각한 병이거든요. 네, 저는 유마티스 관절염이 나왔다고 그나마 다행히 나시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 4년째 지금 산정특례자로 이제 혜택 받고 이제 그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러한 뭔가 생각도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아니, 왜 나는 어쨌든, 물론 류마티스 관절염 앓고 계신 분이 적진 않지만은, 어찌됐건, 막 전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앓지 않은 분이 더 많고, 그래서, 아니, 왜 나한테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이러한 질병이 생겼을까? 그런데 또 난 또 임신이 또 잘 안 되네. 난임까지 나한테 지금 생겼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세상이 힘들게 하지? 내지 만약에 종교가 있다고 하면은 뭐 신이 왜 나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힘들게 하지? 왜 하필 나지? 뭐 이러한 자꾸 생각으로 이어지거나
좀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뭐 네. 어쩌셨어요?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실제로 있으셨나요? 아니면 다행히 그렇게는 뭐 생각이 안 들었어요. 이러신 건가요? 어때요? 처음에 유마티스 관절 판정받고 난임 부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저도 그런 음, 생각 했었거든요. 왜 음, 나한테만 남들은 다 쉽게 잘 임신하고 하는데 음, 처음에 그런 원망을 했었는데 그렇게 음, 원망한 세월만 보내다 보니까 오히려 나한테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더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 거니까. 그래 차라리 이걸로 그냥 떠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떠안고 가되 이걸로 한번 글을 써보자. 차라리 좋게 음, 해보자라고 해서 음, 글을 쓴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그런 병을 갖고 있어서 글을 써서 책을 내서 사람들이 저를 더 많이 알아준 거니까 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냥 예,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그러한 시기가 있었긴 있긴 했지만, 있었어요. 예, 네. 다행히 그래도 계속 그렇게 질질 끌고 이어가진 않고, 뭐, 글쓰기 이런 거를 통해서 좀 좋은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었다. 예, 뭐,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은, 쓰는 사람이 갖는 일종의 장점이죠. 그죠? 뭔가 이런 안 좋은 점, 부정적인 점, 뭔가 슬픔과 아픔, 뭐, 고난과 약간 이런 게 일종의 쓸 때는 또 그거를 또 곱씹게 되고 하면서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글감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아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책을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가 위안을 받고 치유가 되더라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쓰면서 뭔가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되고 그래서 뭔가 힘든 시기, 여러 이유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쓰는 쓰는 어떤 습관을 들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이라든지 어쨌든 뭐 과거의 아픔이든 현재 뭔가 괴로움이든 이런 거를 담담하게 어쨌든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어떤 치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작가님께서도 그렇게 겪으셨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역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잘은 모르지만은 이런 시험관 시술 요게 비용이 적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소위 말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뭔가 지원 이런 뭐 보험이 됐건 뭔가 지원 이런 혜택 이런 게 있는 건지 뭐 그런 자격 요건이 그러면 또 있는 건지 뭐 이런 게 또 궁금하네요. 예. 안 그래도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국가 지원 혜택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편 소득이 이제 높으면은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다 사비로 했었어요. 건강보험 지원만 받지, 뭐, 나라에서 보건소에서 전해주는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음, 한 번 시험을 치는데 거의 몇백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채취하는데 돈 들고, 또 이식하는 음, 돈 들고, 주사비도 비싸거든요. 주사비도 보험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몇백만 원 들었는데 음, 다행히 올해 2월부터인가 그때부터 이제 소득수 상관없이 무조건 시험관 시술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됐어요. 그 그래서 회장. 네, 해당 아, 10회까지인가 그럴 건데 원래 나이 제한도 있었거든요. 40 몇 살 이상부터는 안 돼요. 근데 요즘 나이 음, 제한도 좀 많아졌다 하더라고요. 하도 음, 이제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110만 원 지원 받는데 일단 저희가 먼저 계산을 하고 보건소에 가서 난임 부부 이제 인정받는 그 난임 부부 음, 있잖아요. 인정서 그거를 이제 음, 제출하면 보건소에서 그걸 해주거든요. 서류를 주거든요. 그 음, 서류를 이제 병원에 제출하면은 음, 병원에서 110만 원 이제 나라에서 받고 저희한테는 청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음, 전까지는 계속 저희 사비로 하다가 이제 올해 초부터인가 저희가 이제 이게 나라 지원 받아가지고 110만 원씩 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거는 진작에 좀 나라에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뭐, 그나마 이제라도 나라에서 뭐 전액은 아니지만은 그죠? 어쨌든 네, 그래도 100만 원 이상 맞아요.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혹시나 시험관 시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궁금했거나 뭔가 부담이 됐다고 느끼시는 분은 이러한 정책적인 변화도 있으니까 최근에 잘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휴, 어쨌든 지금은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작가님이 되게 밝으셔서 다행이에요. 예, 왜냐면은 되게 좀 어려운 주제고 좀 무거운 주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나 말씀을 나눌 때마다 되게 밝은 모습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매 시기마다 어쨌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유독 이때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했던 시기가 딱 콕 집어서 있으실까요? 어때요? 저는 오히려 이식을 하고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기가 제일 피말리고 힘들더라고요. 보통 수정을 음, 하고 이제 이식을 하면 한 10일 후에 피검사를 하러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음, 그동안 인테기의 노예라고 해서 인테기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봐요. 근데 음, 이게 호르몬 주사 때문에 인테기가 계속 두드리 뜨거든요. 근데 저는 음, 그 두 줄을 믿고 너무 기대해서 갔다가 임신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음, 비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부러 간호사들도 그렇고 인테기를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음, 그 피검사 결과 기다리는 2주, 거의 2주죠. 10일이니까. 그 음, 기간이 제일 저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게요. 뭔가 불확실성에 대한, 그죠? 이게 맞아요. 예. 나는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바람이 있는데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그렇죠. 기다리는 기간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죠? 맞아요. 아이고, 참. 그러면은 난임 부부들이 어쨌든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난임 부부들에게 이러한 뭔가 어쨌든 작가님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걸 토대로 뭔가 좀 조언을 해준다고 하면은 뭐 많은 게 있겠지만은 꼭 요러요러한 점은 좀 당부 내지 말을 꼭 좀 전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어때요? 그런 메시지랄까? 일단 너무 난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덜 썼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책을 읽는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맛집을 다닌다든지 음, 카페를 다닌다든지 신경을 다른 데로 돌리면 음, 조금 난임 우울이나 스트레스가 덜 하거든요. 제 경험상. 음, 그래서 너무 난임에만 신경 쓰지 말고요. 음,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우울해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임이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게 내 탓이 아니잖아요. 그냥 운때가 안 맞거나 뭐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너무 난임이라 해서 나를 자책하거나 나 때문이야 아니면 아기가 나 때문에 잘못했어 이렇게 자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건강을 챙겨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글쓰기나 독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가 책을 내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거나 저보다 더 심한 사람이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상 본 눈이 좀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꼭 책을 읽고 글까지 쓰는 게 힘들다면 책을 좀 많이 읽고 좀 그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혹시 이러한 책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힘든 난임 때문에 시기를 겪어오면서 유독 읽었던 책 중에서 요 책이 나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다? 뭐, 위안과 위로, 희망을 줬다? 뭐, 이러한 책이 있어서 이런 다른 난임 부부에게도 요 책은 소개를 해주고 싶다. 뭐, 요런 책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김민 작가님이라고 해서 남자분이신데 음, 글을 되게 섬세하고 필체가 되게 여성스러워서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다 남자라고 되게 놀래더라고요. 그만큼 음, 필체가 되게 섬세하시거든요. 음, 여자들보다도 오히려.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그분이 10권인가 책을 넘게 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유서를 쓰고 밥을 짓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유서를 를 쓰고 쓰고 밥을 밥을 짓는다라는 먹는다.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이 말 그대로 유서가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분이 올해 결혼까지 생각한 여자친구랑 오래 연애를 했는데 헤어지고 지금 혼자 사시는데 헤어지고 이제 조금 좀 힘드신 날이 많으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유서를 쓰면서 이제 좀 죽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잘 하시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분이 이제 유서를 쓰면서 더 오히려 삶의 소중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분은 요즘 이벤트처럼 해서 유서를 써서 매년 매해 써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 유서를 쓰면서 삶의 의미와 그런 걸 느꼈으니까 너무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일상생활의 소중함 그런 거 되게 평범함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거를 이제 다 말하시는 내용인데 그걸 음, 보면서 저희 아직 유서 쓰기 못 해봐서 좀 두렵긴 한데 유서 쓴다 생각하니까 되게 좀 슬플 것 같아서 아직 시도를 못 하고 있거든요. 한 음, 번쯤 유서를 쓰는 걸 시도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작가님께서. 그래서 삶이 평범한 삶이다 할지라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평범한 삶을 다른 난치병 환자분들이나 병원 음, 누워 계신 분들은 평범한 삶도 되게 되게 음, 부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범하다 할지라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음, 평범함을 감사하면서 살아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책이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 거잖아요. 죽음을 생각해야지 삶의 소중함을 더 느끼고, 그죠? 음.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책을 통해서든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유서를 써보는 거. 그리고 또 이러한 것도 있잖아요. 뭔가 관에 들어가는 입관 맞아요. 시험이라고 네, 해요. 맞아요. 있다 그래서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결국에는 뭔가 죽음을 내가 이제 상정을 해놓고 뭔가 접근을 하면은 이 현재 또는 일상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내 삶 자체, 내 생명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 네. 맞아요. 그거를 꼭 시청자분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김민 작가님의 당, 유서를 쓰고 쓰고 밥을 밥을 짓는다. 짓는다. 음,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뭐 이게 뭐 난임 이런 주제가 물론 담겨 있진 않지만은 어쨌든 현재 예를 들어서 시청자분들 중에서 어떠한 다양한 연유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어.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어쨌든 되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서 그때 제게 큰 좀 도움을 줬던 책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책 제목이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요런 내용이었어요. 전미경 작가님의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들어본 뭐 것 같아요. 이러한 네, 이 정신의학과 아마 선생님이실 텐데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 이러한 책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음, 그래서 요 두 권의 책이 되게 저한테 좀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뭐 번아웃이든 우울증이든 난임이든 뭐 다른 기타 어떤 질환이 됐건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가정사가 됐건 뭐 하여튼 다양한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 뭔가 그래서 좀 심적으로 좀 힐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뭔가 힘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은 방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책과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저처럼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슬슬 마무리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작가로 일단은 지금 일단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이렇게 단독 저서도 내시고 이렇게 작가로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전과 뭐 후를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많이 좀 바뀌셨나요? 어때요? 삶이 작가가 되기 전과 후가? 일단 작가가 되기 전에는요, 저를 자책하고, 비교하고, 갉아먹기 바빴어요. 저를 사랑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글을 쓰고 나니까 저를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 일상이 글감처럼 보이더라고요. 약간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낼 일상이나 소재를 저는 이제 글감으로 쓰기 위해 더 관찰력이 좋아졌고요. 아, 저걸로 내가 내 글을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좀 더 열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찰력이 좋아지고요. 또 메모라는 걸 조금 중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그전에는 음, 메모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살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글을 쓰려면 메모가 있어야 돼. 메모를 해놔야 기억을 하고 글을 쓰잖아요. 글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메모를 해놓으면 나중에 후에 봤을 때 그게 또 글감이 되고 책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좀 메모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저한테 있어서 변화는요.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책을 내서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내 책 되게 좋아요, 잘 썼어요,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조금 저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소중한 존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저를 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저를 많이 좋아하게 됐고요. 제 자신을 좀 아끼게 됐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도 고스란히 제가 경험한 거를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뭐 200%, 300% 공감을 하면서 들었어요. 정말 쓰는 삶을 살면 꼭 뭐 작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쓰는 사람이 되면은 일상이 다 이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쓰기 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흘려 지나쳐 응, 보낼 응,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쓰는 사람이 되면은 일단은 글이든 책이든 써야 되니까 맞아요. 쓰려면 뭐가 필요해요? 글감, 쓸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테나가 계속 바짝 서 있는 거죠. 어떤 글감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소한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사소한 것들이 예전에는 쓰기 전에는 사소한 것들이 내 눈에는 전혀 띄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띄고 사소한 게 소중해지고 맞아요. 심지어는 아까도 특별해지고, 네, 그렇죠. 평범한 게 특별해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잠시 나눴던 것 중에 하나죠. 심지어는 안 좋았던 안 좋은 부정적인 나쁜 뭔가 일이든 경험이든 사례든 일화든 이런 게 그나마 그냥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글감으로 맞아요. 전환시킬 수 있고 생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치유도 되고 어쨌든 뭔가 긍정적인 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얼마나 큰 장점인가요? 그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는 사람이 되면은 뭐 하루를 두 번 산다고도 하잖아요. 그냥 네, 쓰지 않으면은 24시간 한 번은 사는 건데 쓰는 삶을 살게 되면은 적어도 하루를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은 곱씹게 되고 인생을 더 두 배로 농밀하게 살게 되니까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아직 글쓰기를 시작을 안 했다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좀 써보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아까 작가님도 감사 일기를 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감사 일기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기긴 한데 그냥 짤막하게 예전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뭐 하루에 뭐 3개가 됐건 5개가 됐건 짤막하게라도 한 줄씩 한 줄씩 오늘 감사한 일 뭐가 있었을까 자기 전에 일단은 그렇게 적고 자는데 내일은 못하더라도 예 그러면은 감사 일기를 써야 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오늘 하루를 이제 되돌아보게 되고 감사일기 쓰기 전에는 감사하지 않았었던 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네. 사소한 일이었지만은 사소하지 않고 감사한 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감사일기 써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살면서 일상을 지내면서 어, 뭐 오늘은 감사할 거리가 있나? 아, 오늘은 요거 감사일기에 써야 되겠다. 감사 모드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뇌 구조도 바뀌는 거고 사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네, 며칠 전에도 제가 직업인 중학생 응, 응. 직업인 특강을 나가는데 이제 수의사 직업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항상 말미에 슬라이드 하나를 띄우고 이제 40대 어른으로서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조언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이제 5가지 정도를 음,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뭔가 어른으로서 조언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서와 글쓰기도 있고 음, 감사일기도 제가 권했거든요, 강하게. 뇌과학적으로 되게 증명이 된 거다. 심지어 진짜 이건 뭐 여담이긴 하지만 감사일기 쓰는 것만으로도 뭐 전전두 피질이 뭔가 활성화되고 이래서 학업 성취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되게 여러모로 좋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아직 감사일기를 쓰시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막 거창하지 않더라도 하루에 뭐 한 개든 두 개든 사소한 거라도 나 오늘 요런 뭐 감사할 일이 있었어. 이거를 매일 꾸준히 적으시면은 한 주, 한 주, 한 주 이렇게 시간이 좀 경과하면은 뭔가 좀 달라지시는 거를 드라마틱하게는 아니더라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작가님도 감사일기를 쓰면서 좀 많이 좀 뭔가 달라지시는 걸 느끼셨나요? 어때요? 일단 저는 감사일기의 효과를 되게 많이 본 게요. 되게 뭔가 이벤트 당첨 같은 게 좀 사소한 거지만 되게 많이 됐고요. 책 선물도 많이 받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다 이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음, 제가 몇 년 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음, 근데 많이 안 다쳤어요. 안 다치고 그냥 약간 놀란 정도?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큰 사고에도 그냥 괜찮았던 게 감사일기 덕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감사일기를 쓰면서 더 긍정적이 돼가고 사람이 더 밝아졌던 말을 많이 들어서 저는 계속 감사일기의 효과를 느끼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또 감사일기 하니까 또 마음일기 칭찬일기에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감정을 들여다보고 또 제가 칭찬할 리스트 한두 가지 적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감사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은 나쁜 일도 좀 더 어떠한 A라는 나쁜 일이 생겼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중요해요. 맞아요. 나쁜 일이 벌어졌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마인드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즉, 이런 나쁜 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한테 뭔가 좋은 면을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든 찾으려고. 그러면 정말 뭐 맞아요. 하나라도 찾게 되거든요. 방금 예를 들어 작가님이 예를 들어 주신 교통사고를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가 난 일은 얼마나 나한테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자 하면은 생겨요.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그러면 내가 막 병원에 막 입원할 정도로 수술할 정도로 다치진 않았잖아. 이 정도로 그쳤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젠장. 나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이렇게 그냥 생각이 멈춰 끝나면은 이게 얼마나 심적으로든 건강적으로 안 좋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감사한 일을 뭔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긍정의 뭔가 종착역으로 마무리를 지으니까 여러모로 좋다는 거죠. 나한테. 그래서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제 메모가 떠올랐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뭔가 뭐 글감이 됐건 영감이 됐건 뭔가 어쨌든 떠오르면은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노트, 연필, 볼펜 이런 종이 노트에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휴대폰 어떤 어플을 통해서 적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요즘에 또 제가 애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클로바 노트 이제 음, 음성으로 제가 이제 음, 여러 가지 아마 이 앱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클로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그 앱을 실행하고 이제 내가 녹음 버튼을 누르고 내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음성으로 인식을 한 게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이 돼요. 그리고 음. 저장이 되는 거죠. 너무 편리해요. 언제 주로 또 애용하느냐? 저는 이제 운전 중에 뭔가 쓸거리가 갑자기 확 떠올랐어. 어, 운전을 하면서 메모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예. 계속 그거를 생각하면서 운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 익히기 네. 위해서 그것만 생각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앱을 켜고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이 정확도가 뛰어나요. 가끔의 뭐 오타는 있겠지만은 내가 발음을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면은
거의 100% 수준으로 텍스트 전화를 하거든요. 음,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를 블로그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저장을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하는 여러 가지 기법, 툴 이런 게 있지만은 다양한 앱도 있겠지만은 저는 클로바라고 하는 거를 아마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특히나 뭔가 적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이겠죠. 뭐 네. 어쨌든 그럴 때 음, 내가 그냥 말로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텍스트가 전환되면서 저장까지 된다.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벌써. 참 시간이 와, 빨리 가죠. 네. 그래서 박글플의 피플 인사이트 이제 공식 질문 세 가지로 마무리를 한번 더 지어볼게요. 문미영 작가님에게 행복이란 어떤 걸까요? 거창하지 않고 소소한 것에서도 행복 찾을 수 있는 것. 음, 소소한. 그렇죠.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네. 소소하고 사소한 거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게 뭐 행복이죠. 공감이 되는 말씀이시고, 이제 두 번째, 남은 질문 중에 첫 번째인데, 1시간 반 정도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하시면서 느끼셨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블로그 이웃으로 박간필 작가님을 알게 됐는데, 물론 책도 탔지만, 네. 근데 이렇게 인터뷰라는 계기를 통해서 작가님이랑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더 깊이 있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대본이 없이 진행된 인터뷰라 조금 서툴렀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뭔가 막 짜여진 각본처럼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날것, 예, 물론 중간에 예를 들어 뭐 버벅거림이라든지 이런 거, 오히려 인간미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죠.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문미영 작가님을 응원하시는 독자분들, 기타 등등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랄까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 나님 에세이와 공저를 읽어봐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소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 책과 저에 대해서 알릴 기회를 주신 우리 작가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또 이제 두 번째 책 개인 에세이라고 자기 개발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그 에세이를 낼 계획이 있는데 또 우리 독자분들이 많이 이 관심 보여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구매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가 더 여러 작가님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더 승승장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계속 좋은 책으로 이제 독자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책도 너무 늦지 않게 세상에 잘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문미영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